봄의 간목 13강입니다. 13강 봄의 간목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궁통보감 고유의 10천간별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배합관계를 쭉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아마 마지막 거의 이제 이론 구조나 이렇게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통보감은 체계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 총론 부분하고 뭐 제가 굳이 강론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뭐 강론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맞지만은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쓸게요. 앞에 총론 부분하고 각 천간별, 식간별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죠. 그 부분은 나눠지는데 그 앞에 총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삼명통에 있습니다. 삼명통의 권일, 론 오행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궁통보감에 물론 여춘태가 청나라 때 여춘태가 궁통보감이라는 책을 손에 넣고 편집하는 과정에 집어 넣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뭐 원래 편집된 상태에서 여춘태가 받았는지 아니면 서라고 어떻게 했는지 뭐 그건 현실적으로 고증하기가 힘들고요. 어찌됐거나 내용상으로는 삼명통에 있는 내용이 궁통보감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궁통보감에 고유한 이론 전개는 강론 부분에 있습니다. 10천간별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의 가장 큰 차이는 어, 총론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오행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요. 궁통보감의 강론 부분은 에, 오행뿐만이 아니고 육친, 격구, 풍수, 점성학, 기타 뭐 좀 이렇게 요즘에 별로 그 중요도에서 좀 떨어지는 인정받지 않는 그런 이론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 잡다한 이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오행과 육친, 격국 이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의외로 육친, 격국 관련된 설명이 많다는 거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론 체계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근데 한 책에 지금 편집이 같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 이걸 같이 해서 그러지 사실은 이론 체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그 관점이라면 별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통보감을 공부를 좀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연구해서 책으로 좀 쓰시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들어가서 좀 뭐 석사 박사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이걸로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로 뭐 임상 실증을 하시거나 뭐 어떤 입장에서든지 궁통보감을 공부를 하면 일단 앞에 총론 부분하고 각 십간별로 1월달, 10월달 나눈 거 있죠. 거기를 반드시 나누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궁통보감 관련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번역도 하고 뭐 이렇게 자료도 수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그 자료도 여러 방면으로 수집도 했을 거 아닙니까? 기존의 번역서도 한번 수집도 해봤을 것이고 뭐 석사 박사 논문도 다 이렇게 수집을 했을 것이고 하다못해 뭐 일반 흔히 말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강의도 원전 강도로 뭐 형식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고 석사 박사생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면서 보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이 총론 부분하고 강론 부분 있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총론 부분하고 각 천간별 1월달 12월달 나눈 강론 부분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는 곳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뭐 어찌 됐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연구를 깊게 하면 이 얘기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론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총론 부분은 거의 100% 오행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이 각 천간별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궁통보감의 고유한 이론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오행 플러스 육친 격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잡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론 위로 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오행과 육친 격국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행과 육신 격국 중심에서도 종재, 종살, 이게 뭐 종화 이런 식으로 종격 관련된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특히 격국 중에서도 상관 관련된 긍정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격국, 이게 선과 불선으로 나누는 거 있죠. 선과 불선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 생태주의 관점을 그 자체를 그냥 그 육신 격국으로 화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격국의 체계가 마치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선불선으로 순용 역용으로 이렇게 정확한 법칙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행 간의 배합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친과 격국으로 이렇게 화해가지고 이것을 또 육친과 격국으로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좀 이렇게 좀 고유한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자평진전의 이런 이렇게 뭔가 정률적인 것보다도 좀 이렇게 군통보감은 이쪽에 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좀 변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표현이 어찌되거나 정규적이지 않습니다. 정규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반적인 격국에서 설명하는 그런 것보다 긍정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긍정적 요소도 많고 거기에 대한 이런 근거를 정확히 제시한 부분도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평진전보다도. 그러니 이 강론을 공부할 때는 첫째 이 머리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첫째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머리를 오픈해서 요 문장을 내가 음양 오행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육진 격국으로 해석할지 항상 갈래를 두 개를 놓고 이건 이걸로 해야 돼, 이건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두 갈래로 항상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두 번째, 역시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의 문장이 겹치기도 하고 강론끼리도 비슷한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 상생 상극에 대한 내용이 비슷비슷하면 그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모아야 이론 체계가 그것에 대한 그 이론 체계를 완벽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시면 궁통감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예. 지금 내가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음양오행적 관점과 육친 격국적 관점을 이것은 음양오행으로 설명한 거야, 이것은 육친 격국으로 설명한 거야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자평진전처럼 무슨 뭐 선, 불선, 순용, 역용에 대한 명확한 정률적인 거, 정규적인 거 서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변통해서 써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문장이 앞뒤로 너무나 중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변이라면 통변, 그것에 대한 이론 설명이라면 이론 설명, 그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앞뒤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아니면 언급만 되어 있고 안 된 구석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급만 되어 있고 안 된 구석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이렇게 견지를 하시고 공부를 해야 문장이 싹싹 들어오는 겁니다.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봄의 관목, 정월 관목을 제가 시작합니다. 정월 관목 이렇게 시작할 때 벅찬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궁통보감 고유의 이론을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총론 부분은 물론 총론 부분도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뛰게 만들고 내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지만은 그건 뭐 어디까지나 삼명통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던 거고요. 드디어 이렇게 군통보감의 고유한 이론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론입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잠깐 가라앉히시고 벅찬 마음 올라오는 것도 잠깐 가라앉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월 과목 이 문장을 딱 초춘 상위여한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내 몸에 그냥 가시가 돋고 이렇게 뭐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궁통보감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자연 생태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 원령에서 말했던 자연 생태주의
라는 것이 무엇인지, 흔히 말하면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서 쉰다. 장자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 통천수의 표현도 있고 이 자연 생태주의에 대한 얘기 원령의 옛사람들의 얘기 원령의 그 순천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런 것을 읽으면 어쩌면 그렇게 막 살갗이 솟고 머리 이게 소름 끼칠 때 이런 현상이 있죠. 저는 그런 현상을 가끔 책 읽을 때 느낍니다. 제가 뭐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이랄까, 너무나 좋아하는 학문책이랄까, 뭐 이렇게 이게 책을 읽으면 막 이렇게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공통보감을 읽으면 항상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전에 자미두수 공부할 때 이런 그 학을 타고 진단 선생이 학을 타고 하늘을 보는 모습을 계속 현몽을 했어요. 꿈을 꿨습니다. 김은능가 볼 때도 계속 내가 군사 지휘를 하고 김은능가 비급대전이고 뭐고 밤에 내가 이렇게 막 책을 넘기면서 읽는 그 현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아시다시피 연애자평도 했고 자평진전도 번역을 했는데 그런 것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심혈을 기울였지만은 나에게 현몽하고 막 이런 것까지 없었는데 통통보감을 하면서 이렇게 현몽을 하게 됩니다. 희한한 겁니다. 이게 사실 공통보감은 공통보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1강에서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게 원령류 저작의 마지막 이게 거의 최고봉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벅찬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엉성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했구나 하고요. 자기 현재 위치에 따라 수준에 따라 내가 지금 어디를 이렇게 있는가 포지셔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기를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월 간목 초춘 상효요한 정월의 간목 초춘 상효요한입니다. 초춘 상효요한 초춘이죠. 1월이니까 초춘이죠. 그러면 상효요한 이게 유유요한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상자 대신에 유자를 씁니다. 상자 대신에 유유요한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유유요한 아니면 뭐 여한 유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여한 유존 여한 유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유 여한 유유 여한 항상 1월달은 첫마디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 첫마디는 항상 최상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풀려나갑니다. 여기에서부터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득병계투입니다. 병화 개수를 얻으면 부기쌍전이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선병후계입니다. 선병후계입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간목 1월은 선병후계라는 표현 없이 그냥 병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다른 계절은 뭐 선은 뭐고 후는 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 정월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병계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자 일러두기에서도 이미 역자 일러두기 한번 가서 보세요. 언급을 했습니다. 번역상이나 읽을 의미에서 얻을 뜻자나 통할 투자나 이걸 두 개를 다 하면 좀 한국말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병화와 개수의 투간을 얻었다 하면 투간을 얻었다 이렇게 동사가 두 번 겹치잖아요. 투간하다 얻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형편에 따라서 의미 이렇게 문장상에 우리 항리에 맞춰서 의미가 강한 의미를 찾아서 하나만 하는 걸로 그래서 병화와 개수를 얻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병화와 개수가 투간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저는 투간이 아무래도 더 의미가 크니까 여기서 투간이란 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원래대로 있는 말 그대로 하자면 병화와 개수를 투간을 얻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의 그냥 문장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 문체입니다. 문체예요. 이런 문장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공통보감에. 그러니까 제가 역자 일러두개 이거 표현을 해놨어요. 투간하면 이렇게 이게 투자가 더 의미가 강하니까 의미가 그 항리적으로 강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병화 개수를 얻으면 이런 식으로 했겠죠?
다른 뭐 모든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북이 쌍전이입니다. 북이 쌍전이에요. 선병 후계 들다 다 얻으면 북이 쌍전입니다. 예, 북이 쌍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개장병투 하다못해 개수가 암장되고 지장간에 있고 병화가 투간하면 이제 요 명이 이름입니다. 한목향양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개장병투의 이름입니다. 한목향양. 한목이 양을 향한다 뜻이죠. 양을 향한다. 볕을 향한다. 그죠? 해를 향한다.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구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격국명이라고는 하기는 그렇고 구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구결에 함축된 의미가 있죠. 아, 보겠습니다. 구결 무슨 구결이랄까 아니면 무슨 뭐 정의를 내렸다든가 무슨 이름명자 뭐 이거를 이름한다 아니면 뭐뭇을 뭐뭐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첫째는 번역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번역을. 역시 이제 옛사람들은 한자가 뭐 중국 글자가 아니고 우리 선조들은 다 이렇게 같이 썼기 때문에 이제 위국어라는 의미가 이렇게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미 뭐 이게 단절 시대를 한자 문화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위국어처럼 완벽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번역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문장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 채로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내가 알아질 때가 있으니까 알을 때 다시 정확한 번역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추측해서 이럴 것이다 해서 이렇게 말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이게 말이 이렇게 널러가 버려요. 마치 바람 부는데 불 피우면 잿가루가 널러다니듯이 목적 없이 방해 없이 말이 널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원 저작자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지거나 오해되거나 차라리 사라지면 그래도 뭐 그런다고 쳐요. 오해돼서 이제 해석돼서 그것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버리면 이제 마치 진짜 뭐 실뱀이 용이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확한 번역에 이어서 그 비유적 표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그래서 직유법이든 은유법이든 무슨 이게 수사적 표현이 있어요. 수사적 표현.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사적 표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번역과 수사적 표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운명학적인 통변 용어까지 넘어가셔야 됩니다. 운명학적인 통변 용어를 뭐 흔히 말하면 있는 용어를 써서 확장을 해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명학적인 통변 용어로서 다시 무슨 단어를 개발하고 만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3단계를 거쳐서 이걸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벽한 번역이 안 되고 이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뭐 실력이든 능력이든 실력이 안 되니 고전을 하다가 해서 멈추는 겁니다. 공부를. 그 멈추는 사람은 다시는 고전으로 안 오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꼭 그렇습니다. 뭐 고전이 안 맞아서 나는 뭐 이렇게 나의 이론을 이렇게 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 현기를 다 버리시고 안 맞아서 난 이렇게 했네. 그 말이 그 말 같네요. 막 이렇게 별의말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사실은. 뭐 제가 비교적 오랫동안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해 왔던 뭐 저희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제가 이런 문제를 아마도 많이 강조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일 겁니다. 한목 향양이 사실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한목이 차가운 목이 볕을 향한다. 이게 직역이고요. 여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있고 여기에 대한 또한 명문학적인 통변으로 가는 표현까지 만들어내시고 개발하시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목 향양이라는 표현이
뭐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변까지도 사실 있습니다. 한국 향양하고 주 대북이 에서 뭐 크게 부기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뭐 다른 통변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공통모감 다른 곳에 있으니까 이런 식의 표현하고 요런 이렇게 배합 구조가 나오면 그 통변 용어를 만들어서 명리학적인 통변 용어까지 곁들이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국리를 하면서 자꾸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상에 이제 주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뭐 주 대북이, 주 빈곤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주인이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브나 번역서 이렇게 보다 보면 논문 쓰신 거 주인이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크게 부귀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크게 부귀하다고 예측한다. 크게 부귀하다고 이렇게 본다, 예측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혹시는 주로 이런 표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주로 크게 부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주인이 이건 아닙니다. 주인이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미 뭐 방송도 유튜브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혹시당차입니다. 혹시 풍수가 불급하여도 또한 풍수가 불급하여도 미치지 못하여도 풍수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예, 그죠? 풍수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미치지 못하여도 또한 부실 유림 준수. 유림의 준수는 잃지 않는다. 유림 준수. 부실 위가 사실은 문장상으로 부실 공통부감에 수도 없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부실 뭐 이렇게 뭐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부실 여기에 위자가 있는 것이 있어요. 위자. 여기 부실 위. 부실 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잃지 않는다 그 말이지만 뭐뭇이라고 본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유림의 준수라고 본다. 유림의 준수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네. 이런 내용은 흔히 말하면 개장 병투 이런 내용은 이미 개장 병투 이런 내용은 대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화는 투간되고 수는 암장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은 투간되고 재는 암장되고 뭐 이런 음양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음양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정월 관목에서 병계투 있잖아요. 병계투 북이 쌍전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북이 쌍전, 선용과 후용이 똑같이 투간되면 북이 쌍전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가령 무병계예요. 병화가 없으면 병계, 병화 개수가 없으면 평상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구분을 또 여기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궁통부감의 이론 체계 중에 부기를 따지는 부분이에요. 부기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선용과 후용이 있습니다. 선용과 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걸 두 개를 얻으면 부기 영역입니다. 이 두 개를 얻으면 부기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두 개를 얻지 못하면 이게 평상인 영역입니다. 평상인 영역. 보통 사람 영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용, 후용 두 개를 얻으면 부기 영역인데 이것도 어떤 것은 암장되고 어떤 것은 뭐 이렇게 투간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이 둘 다 투간된 경우도 있고 선이 투간되고 후가 암장되고 선이 암장되고 후가 투간되고 선후가 둘 다 암장되고 뭐 이런 있긴 있는데 암장과 투간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의해서 부기의 정도가 좀 달라질 뿐이에요. 어찌됐거나 투간이든 암장이든 있으면 부규의 문장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자체가 없으면 평상인이에요. 이게 궁통보감의 부기론의 큰 층차예요. 큰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게 뭐 투간이든 암장이든 이게 선용이 후용이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으면 평상인인데 어떤 경우에는 뭐 무지무게 여기에 승도라는 말도 나오고 승려와 도사 얘기죠.
승도란 말도 나오고 흔히 잔질이란 말도 나오고 그래서 비빈즉 요, 비오즉 빈 해가지고 빈천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요절하지 않으면 빈천하다 해가지고 빈천, 뭐 요절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참 모양이 안 좋죠. 이런 표현들. 너무 이제 입에 올리기도 좀 이렇게 그런 말이잖아요. 요런 정도까지 가려면요. 반드시 없는 것을 넘어서서 천간이고 지지에 뭔가 떼거리로 모여 있어야 돼요. 가지고 떼거리로 모여 있어서 감목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야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병이 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흔히 말하면 병들었다, 태과불급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이라는 단어는 대개 일파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일파 바로 이 문장 다음에 나옵니다. 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파. 그리고 지지는 반드시 합국의 모양으로 있습니다. 합국의 모양으로 있습니다. 합국. 천반은 일파의 모양, 지지는 합국의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뭐 일간이 어떻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일간이 이걸 뭐 이렇게 일파나 합국을 뭐 이렇게 따라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거나 뭐 할 수 없는 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부분이 표현이 승도, 잔질, 빈천, 요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궁통부감의 부귀를 따지는 가장 큰 갈래입니다. 이걸 따져놓고 시작해요. 대개의 경우는 선용과 후용이 똑같이 투간되면 부귀 쌍전, 부귀 겸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암장되거나 뭐 둘 다다 뭐 이렇게 암장이 되거나 그러면 부귀의 그릇이 크기가 월등히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부중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이 또 이도로 이렇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도. 이제 이런 이도나 정도나 이 얘기는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헷갈리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관 이론 구조가. 그런데 똑같이 투간해야 부귀하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어, 수화에 한해서는 수와 화에 한해서는 수가 암장되고 화가 뭐 투간되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수화에 한해서는 수가 암장되고 화가 투간되고 해도 부귀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통보감에. 예, 요 내용은 좀 이렇게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수화 기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화 기제라는 때 이게 수화 기제라고 그렇습니다. 기제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기제라고 씁니다. 수화 기제라고 이게 이쪽에 주역의 괴명이에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화 기제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수는 습한 대로 흘러가고 화취조 화는 마른 대로 나아간다 해가지고 건께 문헌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수는 아래로 흐르고 화는 위로 올라가요. 화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수는 위에 있어야 아래로 흐르는 거고 화는 아래로 있어야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옛사람들은 수화 기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화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수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행 중에서 뭐 오행 가운데 수와 화일 뿐이지만 제가 1강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수화는 오행 가운데에서도 음양 노릇을 한다고 이런 이상한 표현을 했습니다. 오행 가운데서도 그 안에 음양 노릇을 합니다. 이게 강령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가 있고 나서 금목이 있고 이런 모든 관계를 토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는 사실은 오행 가운데서도 음양 노릇을 강령 노릇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화는 별도로 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화 기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수화 기제라는 말은 수화가 뭐 이미 건넜다 이런 물론 직역을 하면 이미 건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기자가 모두 기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수화가 모두를 구제했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구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화가 있으면 이게 음양으로 만물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주여 건께 곤께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예. 운행우시 풍물유형이라고 건께 단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운행우시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내리니 풍물유형 만물이 다 형체를 이루었다 이 뜻이잖아요. 운행우시라는 것이 뭐예요? 그죠? 비가 내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화는 일단 만물을 다 구제시킨다는 뜻입니다. 수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 좀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비교적 강의를 이렇게, 이렇게 뭐 주역이나 뭐 이렇게 제가 암송이 돼 있는 문장을 그냥 직접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하여간에 공부를 잘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서 이 수화 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수화 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병개투, 개장 병투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양 배합에서 선용이든 후용이든 하나가 암장되잖아요. 그럼 부기가 좀 떨어져요. 그릇이. 근데 이거 오히려 대부기하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다 적전시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적전시에도 있는 천화라는 표현이 있고요. 지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천하라는 표현이 있고요. 지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천화, 지윤. 하늘은 온화하고 땅은 윤태가다 뜻이에요. 번질번질하다는 뜻입니다. 예, 이런 표현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런 표현에 다른 궁통보감적 표현일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목향양 이런 표현.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도 다 이렇게 따지고 실증적으로도 따지고 용어도 만드시고 그 해석을 정확히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시고 세 번째 명락적 통변까지 이어가시면 더 이상 뭐 이제 뭐 선생님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을 따라갈 사람은 뭐 중국에도 없을 겁니다. 중국에도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이제 무병계 병화와 개수가 없으면 평상이다.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귀의 정도의 문제.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설하고 평주까지도 뭐 어쩌고 뭐 해야 되는 어찌나 저는 평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주 내용을 한 적이 없어요, 강의를. 어, 제가 왜 설하고 평주를 해야 되는지를 첫째 저는 이유를 몰라요.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평주도 해야 되지 않냐 어쩌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 오히려 원문을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설하고 내용은 앞서갈 수 있어요. 설하고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설하고의 문장만큼 졸문이 없습니다. 이제 뒤에 역자줄을 이제 쭉쭉 보시면 설하고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자평진전하고 궁통보감은 설하고가 망쳐놓은 학문이에요, 사실은. 물론 설하고에 의해서 이 책이 이제 명성을 얻은 건 맞지만 설하고가 평주를 해서 출판했기 때문에 명성을 얻은 건 맞지만 설하고의 평주에 의해서 이론이 왜곡된 것도 사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월 간목, 정월과 이월의 간목입니다. 소무, 취, 정제, 정살, 정화질이다. 정월과 이월의 간목은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간목이 있고 여기가 인목이 있다는 뜻이죠. 인목이나 묘목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걸록지나 제왕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근황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본래 소입니다. 본래 리입니다. 할 리가 없습니다. 종제, 종살, 종화를 취할 리가 없습니다. 취할 이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이것도 이론으로 하나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원령에 걸록지나 제왕지가 있으면 종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문장, 이 첫째 구절 있죠? 요거 안에 다 있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변수들만 얘기합니다. 혹은 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혹은, 가령, 만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변수들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일파란 얘기가 나왔네요. 혹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변수입니다. 이제 궁통보감의 이론 구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어차피 강론 부분 처음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미 1강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궁통보감의 매달 뭐 이렇게 1월달, 2월달 이렇게 쭉 10월대가 나오면 첫 마디는 일단 정의를 얘기해요. 정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쭉 문장 이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는 되게 변수예요, 변수. 변수의 시작은 되게 만약입니다, 만약. 만약, 혹은,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막 약, 혹, 여, 이런 식으로 꼭 시작합니다. 아니면 혹시 당자도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이런 정도로 단어를 써서 변수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변수를 설명할 때 이게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원론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혹시 혹으로부터 시만 혹 일파 경신 드디어 일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일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파가 됐어요. 일파. 네. 일파란 얘기는 일파란 얘기는 뭐 제가 궁통보감을 번역하고 뭐 공부하고 번역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일파를 어떻게 보냐고 해서 그냥 많이 물었어요 저한테. 이 얘기를 무려 한 두세 사람이 묻더라고요. 음. 이걸 그냥 일파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태가불급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뭐 어떻게든지 병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파입니다 그냥. 일파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이미 1강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1강이 한 2시간 가까이 되니 뭐 지루하고 뭐 거의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통 어떤 분은 1강을 써머리를 해가지고 뭐 A4지 뭐 2페이지, 3페이지 써머리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1강을 읽고 나서 너무 좋았다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너무 지루하다, 길다, 뭐 배리실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냐고 뭐 오히려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전부 1파에서 다 저기 1강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략적인 내용은 네, 1파 경신입니다. 경신입니다. 그러니 우리 총론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총론에서 활목은 일단 득화의 수입니다. 삼목은 득금이 조입니다. 화목은 화를 얻어서 꽃이 피어야 되고요. 삼옥은 득금이죠. 금을 얻어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제 목과 금과의 관계에서 득금이 조에서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활목의 경우는 금이 있으면 안 돼요. 일단 말로는. 그런데 어느 시절, 어느 곳에 금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활목이라고 해서 금이 뭐 일부러 피해줍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있을 때는 어떡하냐,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사람들도 인생적으로 보나 자연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보나 명조의 관점으로 보나 그러죠. 그러니까 금을 금과 목의 관계가 가장 첨예하니 이게 잘 어울리면 창륜이라고 했을 것이고 잘 어울리지 않으면 상부라고 했겠죠. 근데 이게 총론 부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륜과 상부가.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상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목이 참, 연약한 몸이 일파 경신을 만났어요. 다구리로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고급 학술 용어로 제가 표현했네요. 예, 그런 고급 용어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예. 이게 경신을 만났어요. 일파 경신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창년과 상부를 구별하는데
금과 목과의 관계가 딱 알맞으면 착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분으로 더는 거 이거 상부예요. 그냥 상부입니다. 그래서 상부 노릇을 금이 한다 하면 그냥 일생 로고 이게 통변 용어입니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생 로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생 로고하고 극자 형체라고 됩니다. 자식과 아내를 형극한다는 얘기죠. 자식과 아내를 형극한다. 그런데 이거 형극이란 내용도 자식이란 내용도 옛사람들은 자식이란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내의 관점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육친관계는 아내까지를 육친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얘기에 나오는 가족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이 생긴 거지 부모 자식이 있고 나서 부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얘기에 나와 있는 육친 관계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까지를 육친으로 보는 것에서 가장 큰 육친 관계 보는 것은요. 사람이 남자고 여자하고 부부 관계를 보는 거예요. 육친 관계는. 결국은 부부 관계를 보는 겁니다. 물론 확장해서 이렇게 부부 이후의 이성 관계까지도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생 로고가 통변 용어입니다. 일생 로고. 일생 로고가 통변 용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로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면 분파 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분파 로고. 뭐 한글로 쓰겠습니다. 분파 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파 로로. 분파 로로. 분파 로로. 일생 로고, 분파 로로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찌됐거나 쓸데없이 고생한다는 표현이고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모양, 신분, 뭐 이런 거, 가족관계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죠? 천간의 일파 경신입니다. 천간의 일파 경신. 재회 금극이라고 해요. 또다시 지지에서 금극이 회합됐습니다. 이런 경우 일간이 어떻게 아까 이 전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일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태가불교에 걸려가지고 예? 예, 일간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승도, 잔질, 빈천, 요절 뭐 이런 단어가 나온댔잖아요. 이미 부귀의 관계는 여기 찾아볼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앞문장은 부귀를 다루는 문장이고 요 문장이죠. 원문은 처음에 여기는 부귀고 이미 여기쯤 가면 부귀의 문제는 끝났어요. 이분 부귀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비요직빈 이렇게 벌써 나오잖아요. 요절하지 않으면 빈천하다. 비빈주교 빈천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뭐 이 말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승도, 잔질, 빈천, 요절 이렇게 이 단어는 합쳐서 평상은 이하로 뚝 떨어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데 또 선생님들 또 뭐 이렇게 보자 보면 흔히 말하면 봄에는 봄에는 목이 왕하니까 금이 뭐 이빨이 부러지네 뭐 이빨이 나가네 이질러지네 해가지고 뭐 금결이라고 모강 금결이라고 하잖아요. 네. 모강 뭐금 네, 목양 뭐 금결 그래요. 뭐 예. 모강 금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금이 이렇게 이질러진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고 이게 오행 생격자와 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있고 뭐 하다못해 춘, 부용, 금 이런 표현도 있어요. 뭐 춘, 불, 용, 금 해가지고 봄에는 금이 아무리 뭐 이렇게 금극목을 할 수 있어도 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목에는 왕성한 기운이 있다는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런데 이쯤 돼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러죠? 이쯤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이렇게 끼어들어야 돼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뭐가 끼어들어야 돼요. 끼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또다시 지지에서 금극을 이뤘다 하면 금통만 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지에서 금극을 이루면 또 나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 있냐면
예, 매근지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매근지철이라는 뿌리를 묻어버리는 철이다 해가지고 매근지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란 통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궁통보감에. 예,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요런 말뜻이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건 입체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조망을 딱 한 상태에서 딱 이게 물고기를 딱 몰고 가듯이 이론을 딱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다고 내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통변 용어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빈족 요랍니다. 요절에 하자면 가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간의 일파 경신이에요. 그럼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 이 병화 있잖아요. 득병계. 아, 또 개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화를 쓰면 뭐예요? 식신제사를 쓴다는 얘기고. 임계수를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인상생, 살인상생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푸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가, 그래서 득병계라는 게 병화 개수가 요러요러한 변수들을 전부 다 상정한, 물론 간목한테 병계가 선용 후용으로 매우 절실한 거지만은 이 절실한 거 안에는 그 스스로의 보호까지를, 보호와 뭐 유지까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배합의 문제가 마지막까지 배합의 문제로 끝난다는 겁니다. 궁통부감 이론이. 아시겠죠? 예, 뭐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예. 이거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병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끝난 겁니다. 이미 밑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 승도, 잔질, 빈천, 요절. 외워두세요. 승도, 잔질, 빈천, 요절. 네 마디 외워두시면 됩니다. 부귀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또 병정 벌써 병정 없는 얘기 나오잖아요. 가령 또 여자가 나옵니다. 위에는 혹자가 나오고 여기는 여자가 나옵니다. 가령 병정화가 없어요. 드디어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고 일파임계예요. 또 일파 얘기 나오죠. 일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일파를 이제 천간에서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일파임계니까. 그죠? 일파임계인데 천간에서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무기토도 없습니다. 무기토의 극제도 없어요. 무기토의 극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 궁통보감의 천간배합에서 이상하리만큼 궁통보감에서 이 좀 이렇게 강조하는 천간배합이 이제 이건 바로 이 다음 문장에서 나와요. 갑정경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할게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리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임수와 무토와의 기토 관계예요. 임수와 무토 기토 관계예요.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합정경 관계하고 이게 일종의 정화경금 관계하고 임수무토 기토 관계입니다. 어찌됐거나 임수는 곤륜지수예요. 곤륜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강중지덕 주류불체라고 돼 있습니다. 강중한 덕으로 양강하고 중중한 덕으로 곤륜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두루두루 주류불체라고 돼 있습니다. 두루두루 흘러가지고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임수를 두루두루 흘러서 막히고 그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토입니다. 무토가 있으면 흔히 말하면 정도를 걷는다고 돼 있습니다. 정도. 정괴라고도 해요. 정괴라고도 합니다. 뭐 정괴라 정도나 같은 말. 무토가 있으면 정도를 걷는다고 돼 있습니다. 임수가 이렇게 잘 이렇게 흘러간다고 돼 있습니다. 무토가 있으면 임수의 속성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간 해석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일간에서 천간 해석의 방법은 글자 자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자료를 싹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네. 정도입니다. 무토를 만나면 정도를 걷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토를 만나면
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유. 만유란 얘기는 너저분하게, 질펀하게 그 뜻입니다. 너저분하고 질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우리식으로 잘 할게요. 너저분하고 질펀하게 이렇게 흐르가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길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제방을 양쪽에 따가지고 임수를 쭉 이렇게 흘려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없이 제방과 그런 의미가 없이 넘쳐 이쪽으로 넘쳐 저쪽으로 넘쳐 해서 너저분하고 질펀하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기토를 만나면. 그래서 그 탁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저분하다 질펀하다는 뜻입니다. 꼭 이렇게 임수부터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만 인생 사는 거 아니고 다 이렇게 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토일간인데 바로 옆에 임수 붙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너저분하고 질펀하게 이렇게 사는 편입니다. 네. 너저분하고 질펀하게 임수가 있으면 그럽니다. 그것에 대한 통변을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하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네. 네. 어,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이제 저기 해서 이제 네, 나올 때마다 표현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정도를 걷냐, 산만하고 만유라고 해가지고 산만하게 흘러가냐, 이제 그거 차이입니다. 어찌됐거나 그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계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충천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천분지. 일파 임계수니까. 그래서 임수가 뭐 개수를 만나거나 지지에 뭘 수를 만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충천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천분지. 예. 지 멋대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지 멋대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충천분지. 예. 그래서 그걸 수법목부라고 그래요. 수법목부. 물이 막 둥둥 막 이게 막 범람해가지고 목이 둥둥둥 떠가는 모습 있죠.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 홍수지고 뭐 중국, 태국 어찌 홍수지고 할 때 막 그 물이 막 그 몇 층짜리 빌딩도 막 건물도 막 해가지고 범람해가지고 막 모든 게 다 쓸려가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모습. 그래서 사무감각이 되는 겁니다. 사무감각. 사무감각. 예, 죽는데 쉽게 말해서 관짝도 없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넘쳐 흘러가지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어디 가서. 그죠? 예, 아주 모양이 안 좋죠.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혹시 안 좋은 이미지만 형성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이미지만 형성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무토가 있으면 이렇게 정도를 흘러요. 무토가 있으면 정도를 흘립니다. 기토가 있으면 산만해요. 만료, 산만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넘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너저분하게. 그죠? 여기에서 천하주유가 나오는 거예요. 천하주유. 네. 여기에서 천하주유가 나오는 겁니다. 천하를 두루두루 유람한다, 돌아다닌다 이 뜻이 나옵니다. 자, 시인 묵객들 치고 천하주유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좀 긍정적 표현이에요. 그죠? 천하 거상들 치고 천하의 장사를 크게 한 사람 치고 천하주유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그런 긍정적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너저분하고 질펀하니 뭐 여기서 꼭 음자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음란하다 할 때 음자가 이런 모양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문이. 뭐 이게 음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음자가 명량에서 음자 무지개 나옵니다. 이 음자가 무슨 음란하다 뭐 정임합의문 음란자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고유한 뜻은 이렇게 정도 없이 이렇게 융통성과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표현이 너저분하다, 질펀하다 이러니 느낌이 안 좋은 의미지만 딱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조유, 세계 경영, 에? 이렇게 실크로드를 넘나드는 거상들 전부 다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더 큽니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왜 크냐고요? 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큽니다. 네. 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큽니다. 청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청은 미관, 말찍 비슷한 얘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탁이 들어가야 일단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명학은 항상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같이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역적 마인드가 필요되잖아요. 음양은 같이 있고 길흉은 같이 있는 거예요. 길처 장흉, 흉처 장길입니다. 길한 곳에 흉이 있고요. 흉한 곳에 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저분하게 흘러버리잖아요. 뭐 이건 너저분한 정도가 아니죠. 그나마 기토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드는데 기토도 없어요. 그러면 임계수가 충천분지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흘러다니까 이건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기타 뭐 설하고 평지에서 어라고 대년 이런 건 전부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 가령 일파무기, 가령 일파무기. 쿵통보감 이렇게 이런 문장을 읽다 보면 좀 가슴이 벅차고 막 안에서 뭐 불덩이 같은 것이 올라오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 맛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저는 그럽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어, 제가 공부하면서 한화기술을 공부할 때 그렇게 마음이 벅차거든요. 그리고 김은희가 공부할 때는 제가 꼭 마치 제갈량이 된 것 같고 뭐 장자방 강태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리책 중에서도 유독 궁통보감 볼 때 이런 필이 옵니다. 뭐 자평진전하고 뭐 연애자평 삼명택 볼 때는 그냥 지식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감흥은 없어요. 근데 궁통보감은 있습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일강에서 말씀했다시피 얘기 원령류 저작의 마지막 추구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 원령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자연 생태주의나 자연식으로 살아가려는 아마도 저의 근본적인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일파 무기토를 많이 봤다 뜻입니다. 일파는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지회 금국, 지지에 또 금국까지 있네. 매근지차로 됐네요. 그러면 제다신약 구옥빈인. 이 제다신약 구옥빈인은 여기 밑에 연해자평 그 역자주에 있습니다. 여기 연해자평 있습니다. 개선편에 있는 나라. 하여간에 연해자평에 나와 있는 개선편하고 상해 상진론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제다신약 구옥빈입니다. 일단 간목 입장에서 무기토가 저기겠죠. 재성이니까 제다신약 벌써 지금 육진 얘기 나왔죠. 육진 격국 얘기 나왔죠. 앞부분에 지금 오행 얘기 한번 나왔고 수범목부는 오행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수범목부 있죠. 이 수범목부 안에는 육친적 해석으로 확장 해석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말 자체는 오행 얘기입니다. 네. 수와 목간의 오행 얘기고요. 그런데 이건 벌써 육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 오행과 육친 격국에 대한 얘기가 별도로 같이 몰고 가야 됩니다. 이건 뭐 이 그림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반대입니다. 다만 본인의 연구 관점을 이중심으로 하겠다, 뭐 나는 책을 이렇게 쓰겠다, 뭐 논문을 이렇게 쓰겠다, 연구를 이렇게 하겠다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공부 자체는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다신약 부흡빈 이건 저기입니다. 육친 관계입니다. 육친 격국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뭐 육친이라고 하니 뭐 가족관계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지만 저기 십신관계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친이 십신이니까 바탕에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만으로 보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은 지회 금국이란 말은 사실은 없어야 돼요. 요 말은 없어야 됩니다. 원래대로는 일파 무기로만 해서 제다신약 부흡빈을 설명해야지 지회 금국까지 하면 흔히 말하면 재생쌀 돼가지고 제다신약 부흡빈이란 표현보다도 우리가 살공신이나 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제당쌀 해서 제당쌀 재성이 예를 들어서 금국이니까 그죠? 칩살을 작당을 해가지고 그 칩살이 공신 내 본신을 막 공격하는 관념으로
지위 근거까지 하면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제다신약 부흡변이라 했잖아요. 그럼 사실 요 개념은 없어져야 맞아요.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공통보감에서 왠지 모르게 이런 구조가 잘못되거나 쓸데없는 말이 첨가되거나 막 이런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공통보감의 원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요 문장은 그 쓸데없이 그 군더더기 뭐 이렇게 우스리처럼 끼어들어간 문장이지 않았나, 아니면 뒤에 무슨 문장이 따로 있지 않았나, 아니면 이 가운데 얘가 뭐가 좀 빠졌지 않았나. 이게 여춘태가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문장으로 손을 많이 댔다고 이미 서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런 문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 강의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엌빈입니다. 그래서 제다신약 부엌빈인이 일종의 적용인데 그것에 대한 통변 얘기입니다. 정신 로고. 이것도 로고입니다. 로고입니다. 분파로록이라는 뜻이에요. 분파로록, 제다신약 부엌빈인 분파로록입니다. 쇠 빠지게 고생한다는 뜻이고요. 바쁘게 산다는 뜻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로고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나왔죠. 로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모습.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 나오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처음한 자지 꼭 처자라고 해서 아내와 자식 얘기가 공통보감에서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건 공통보감 원저작자의 의도겠죠? 그런데 자식까지는 갈 것도 없습니다. 대개 아내로서 육친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아내로서 끝나는 거예요. 뭐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이 사는 모습인데 아내도 늦고 자식도 늦다는 얘기인데 뭐 늦었는지 어쩌는지 뭐 사실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히 제가 지회 금융 문제만 뭐 하면 제가 되지 뭐 따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세요. sar하고 평주 같은 거. 문제성 가지고 막 하나 한 거지 없잖아요.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회 금국의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원령의 인목이 극상달자든 동지할 수 이따 이 말이 어디 있어요. 이미 이 말이 종지할 수 없고 이 말은 저기가 앞문장에 종제, 종살, 종화는 취할 리가 없다고 이미 말했는데 그렇죠? 이런 말들을 공부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지회 금국목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요 문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서 제당살의 문제, 일파무기, 제다신약의 문제, 에? 사실은 제다신약도 아닙니다. 원령의 길을 얻었으니 그죠? 신앙 제왕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를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이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요걸 보아버리는 순간, 설하고 평주를 봐버리는 순간. 그래서 평주는 잘 봐야 됩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전에는 평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보자일수록 평주를 더 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뭐 드디어 뭐 문장, 무지하게 긴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뭐, 야, 진짜 이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 얘기가. 이 대목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고, 관점의 차이가 나는 거고, 뭐 여기서 다 차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혹도 나옵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혹, 경금도 없어요. 혹, 경금이 없는데 요 정화가 투과됐어요. 분명히 첫 문장에, 분명히 첫 문장에, 분명히 첫 문장에 에, 에, 병계라고 그랬어요. 병계. 분명히 첫 문장에 병계라고 했는데 지금 병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갑자기 정화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여야지 이 책을 읽을 때, 이 문장을 읽을 때 요 내용이 보이면 그 사람 공부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이 보이면 그 사람이 공부가 된 거예요. 알라 왜 갑자기 득병계투 북이 쌍전이라고 돼 있는데 병화 얘기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왜 갑자기 정화 얘기가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공부가 된 거예요. 공통보감.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공부 안 된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억지로라도 할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공부는 무지무지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실은 시간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공부 안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좀 할 수는 있겠죠? 공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갑자기 득병제투 북이쌍전이라고 돼 있는데 왜 갑자기 병화 얘기 설명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정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서 또한 속문성이라고 돼 있어요. 또한 문성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문성은 역사적으로 다뤄놨겠죠? 문곡성을 말한다. 그래서 복두시성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여기서 문곡성이 천근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화상관교를 가리키는 것을 쓰였다. 이 때문에 이러한 격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긴 사람은 매우 총명하여 매우 총명이 핵심이에요. 총명의 왕이랑 문인학사가 된다. 지금 이거 설명한 거예요. 문인학사 총명 문성이라고 했습니다. 문성. 그래서 그것은 또 목화통명지상이에요. 목화통명지상. 요게 이제 저깁니다. 요게 이제 통변 용어고 요것이 이제 운명학적으로 이게 비유법이고 운명학적으로 통변 용어를 이제 만들어내고 요걸로 이것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화통명이라는 말이. 그죠? 네, 목화통명이라는 말이. 목화통명 요 말은 완벽하게 오행적 해석입니다. 목화상관이란 목화상관 하면 육신적 해석이고요. 금수상함 하면 오행적 그 해석이고요. 금수상관 하면 육신적 해석입니다. 이 말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목화통명은 오행적 해석입니다. 음양 오행적 해석. 이 문장은 음양적 오행을 해석한 겁니다. 자, 문성이 있으면, 자, 문성에 속하고 또한 목화통명. 이 정화가 문성노릇하고 또한 목화통명을 한답니다. 우명 상관생제.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 해석이죠? 갑자기 상관생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정화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상관은 정화니까 뭐 상관 나왔다 쳐요. 생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그 토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주 총명아수라고 돼 있습니다. 주 총명아수. 총명아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총명아수라는 말을 상관생제 설명한다는 상관생제를 총명아수라고 설명한 책은 제가 뭐 삼명통의 연애자편 그 다 읽었어도 이런 말은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총명아수라는 얘기는요. 이 총명이란 표현은 총명, 기교, 총명아수 이런 표현은 대개의 경우는 상관에 쓰여요. 그죠? 상관에 쓰이지 상관생제에 쓰인 적은 글쎄 제가 또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억도 못 올 수도 있고요. 어찌되건 상관생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이 문장 있죠. 지회 근구. 여기처럼 요 문장도 또 끼어든 문장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전이 다 이렇게 뭐 고전 문장을 그냥 똥딴 모시듯이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비판적 시각으로 싹 다시 봐야 돼요. 보고 그 합리화 물리에 맞게 착 그냥 이런 체계를 얼게 나가야 됩니다. 상관생지란 말은 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을. 굳이 이 말을 찾는다면 요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앞문장 일파무기. 그죠? 일파무기가 된 상태에서 정화가 또 봤어요. 이렇게 정화가 투관됐어요. 그러면 상관생제로서 뭐 어떻게 돈 문제가 나오겠죠. 이렇게 뭐 어떻게 살고 이게 영화론에 어찌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총명하수란 말은 안 나와요. 상관생제에서는. 영화라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예.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문장도 끼어든 문장인지 잘못 들어간 건지 문장인데 편집 과정에서 끼어들은 건지 아니면 뭐 이 문장하고 연결해서 보라는 뜻인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문장 일단 빼겠습니다. 한번 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금이 없어요. 그러면 정화도 투관됐으면 문성에 해당된답니다. 경금 없어도 문성이랍니다. 일단 정화가 문성이랍니다. 그럼 목화 통명지상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죠?
총명아수하게 된다. 총명아수하게 이러한 자질로서 타고났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야 여기서 밑에서 역자줘서 말하는 문인학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총명하고 아수란 얘기는 아는 우아하다. 그보다는 그 수는 매우 학문적으로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꽃피었으니까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인학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성이 있으면.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병화와 개수관계 그리고 병화와 정화관계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강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짝이 맞으면 귀입니다. 배합에 짝이 맞으면 귀고요. 이 음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병화 대신에 정화, 개수 대신에 임수. 이렇게 음양이 바뀌면 대개의 경우는 부로 가는 경향이 있거나 이도공명으로 빠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바뀌면 귀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거나 부로 빠지거나 이게 인자 쓰네요. 예. 부로 빠지거나 이도공명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병화의 설명보다 병화는 그냥 부기상전, 부기겸전, 뭐 대부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여기는 뭐 총명하수라는 표현으로 딱 끝내버렸잖아요. 그러죠? 아, 총명하수로 끝났습니다. 왜 총명하수를 끝나고 부기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일견 개수상정.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화로 이제 논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일견 정화를 보자마자, 아니, 개수를 보자마자 정화를 상정해요. 정화를 극상화합니다. 수국화를 했죠? 그렇다면 단 후도 우유가 되는 겁니다. 후도 우유. 후도 우유. 도를 두터이 하고, 어? 도를 두터이 하고, 우유란 얘기는 선비는 선비인데 돌아갈 우잖아요. 우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역자조 보겠습니다. 여기 우유는 우유 명나라 때 송렴이 지은 우화체 산문집은 연세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유 구하라는 뜻이다. 우유가 이게 불을 껐다는 뜻이에요. 불을 끈다. 그러는 줄임말이다. 이는 세상 물정이 어두운 선비가 불을 끄다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절이나 원칙만 따지다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풍자한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 말뜻이 뭔 말이냐. 뭐냐면 자기 집에 선비가 그립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 불 났어요. 불을 났으면 빨리 어떻게 해서 막 그냥 이렇게 물동아리로 막 불도 찌클고 막 이렇게 천장에 있는 집으로 막 이렇게 다 얽었잖아요. 얽은 걸 막 긁어내고 다 해야 돼요.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잿더미도 다 이렇게 이것도 치우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나니까 집에 뭐 천장이고 어디 올라갈 사다리도 없고 물동아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옆집으로 빌려갈 거 아니에요. 빌려가면 빨리 달려가서 빌려야 되는데 이제 옆집 가는데 그냥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관정제를 해야죠. 의관정제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다 쓰고 다 하고 계속 의관하고 옆집 가서 빌리러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러느라 해서 드디어 옆집 주인 양반을 만났습니다. 만나면 빨리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음료를 정중히 하고 그죠? 정중히 하고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옆집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것을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떠냐고 진작에 말해야지 하고 사다리를 가지고 가니 이미 다 그 집이 꼬실랑 홀라당 꼬실러졌답니다. 이게 우유 부화의 적입니다. 그 우화책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융통성 없는 겁니다. 융통성 없고 세상 물정 모르고 변통할 줄 몰라. 저도 약간 역감이다. 저도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융통성 진짜 없습니다. 융통성. 아주 융통성 없습니다. 그죠? 세상 물정 어둡고 원칙만 따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참고로 세상 물정에 어둡고 예절이나 원칙만 따진다. 이게 지금 통변 용어인 거 아셨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통변 용어예요.
수도 우유를 어떻게 하실 거니까 이거 비유법이랬죠. 이 정확한 해석을 하랬죠. 첫째. 수도 우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이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비유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변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책이 이렇게 됐어요. 그나마 공통보감은 페이지 수라도 적으니까 공부할 것이 별로 안 된다 하더라도 적천수 천미는요 거의 모든 문장에 비유법이에요. 그 비유법에 대한 해석을 못하면 적천수 천미는 단 한 줄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명리 하시는 분 중에 초보자들은 왜 이렇게 적천수 천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적천수 천미 원문 한 줄도 안 읽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적천수 천미를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고 정확한 해석 속에 있는 비유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통변 용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개수 상정이 되면 이렇단 얘기입니다.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는지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리를 또 보겠습니다. 혹 주중다개입니다. 이제 주중에 이제 개수가 많아요. 이제 주중에 개수가 많습니다. 주중에 개수가 많으면 이것도 앞문장에 이미 있어요. 개수가 갑자기 많은 편,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강이니까 뭐 간목 1월 첫 강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조금은 해드립니다. 이게 다는 못 해드렸어도 못 해드린다고 해도 조금은 해드립니다. 그런데 2강, 3강 갈수록 쑥 넘어갑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본인,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넘기시고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수다 변극. 수가 많으면 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손상한다고 돼 있어요. 수다 변극. 수가 많으면 오히려 생하는 게 아니라 극으로 변한다고 이미 돼 있습니다. 앞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가 많았어요. 개수가 많습니다. 주중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보다도 극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주 목신했어요. 목을 생했어요. 목을 생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또 상멸 정화입니다. 정화를 상멸했습니다. 이 멸자는 불을 꺼진다, 불을 끄다는 뜻이에요. 멸자는 불을 끄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불타 죽었다는 뜻이 이미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이 멸자는 적전선멸에도 나오잖아요. 분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타 죽었다는 뜻입니다. 불이 꺼졌다는 의미지만은 불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정화가 이렇게 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능, 효험, 조조지도입니다. 가능하고 효험한 조조와 같은 물이래요. 치세의 영웅이요 난세의 가능이라 조조를 일컫는 말이에요. 조조와 같은 가능이 되고 효험이에요. 효험이란 얘기는 뭐 효는 아주 그냥 아주 효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좋은 표현이기도 해요. 효는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좋은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편인할 때 우리 명리학에서 편인할 때 효자 쓰잖아요. 편인할 때 효자 씁니다. 편인이 스케일이 원래 큰 겁니다. 그 모략으로 그 전략 전술 그 모략으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스케일이 큰 것도 얘기고요. 지극히 사납고 야심차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이 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은 아주 지극히 그냥 험하고 이렇게 한 그런 안 좋은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매우 이렇게 기세가 강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좋은 의미 나쁜 의미 길륜 관계는 항상 같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좋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가능 효험을 좋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조 같은 물입니다. 그죠? 네. 자, 이걸로 보면 무지개 나쁜 표현이네요. 언청 행탁이죠. 말은 청하나 행은 탁하다. 행실은 탁하다. 소리장도 미소 뒤에
칼을 감추고 있다. 미도 뒤에 칼을 감추다 여기 미지입니다. 웃음째 칼을 감추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남을 해칠 생각을 하다. 천하를 뒤집어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요 말하고 후도 우유하고 요 말하고 그죠? 가능, 효험, 조조지도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정화가 꺼졌는데 하나는 후도 우유가 되고 하나는 가능, 효험, 조조지도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도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리하시면 나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모르고 본인이 궁리 안 하면 10년 되도록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단락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락입니다. 첫 단락하고 이 간목 1월 첫 단락하고 이 단락이 아주 중요한 간목입니다. 이 정화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으며 그죠? 정화가 왜 튀어나왔으며 정화가 꺼질 때 상황은 이 두 가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건지 궁리를 해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